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 남성은 군 사이버작전사령부에 소속된 중령 진급 예정자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남성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30대 군무원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신 분 있으세요? 피해자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는 여기슈 강원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경우에 피해자의 얼굴과 나이 같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큰 관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출연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지온 한림대학교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대규 변호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지온 교수님은 첫 출연이신데 네네.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좀 학과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는 이 범죄 수사 분야에 이 디지털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또 AI와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과학 수사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학과이고요. 올해 이제 신설이 되어서 실제 이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 공학사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 분석이 또 범죄 수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데이터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를 저희 학과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이 강력범죄수사과 반장, 또 마약수사대 팀장으로도 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현재 교수님의 연구와 좀 지도 분야는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실제 제가 강력범죄 분야와 또 그 마약 수사 분야에서 약 한 6, 7년 정도 그 종사를 했었고요. 예. 그 이외에도 약 23년간의 경찰 경력 중에 이제 대부분이 범죄 수사 분야에서 종사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 수사연수원이나 또 경찰 대학 이 경찰 교육기관에서 관련된 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주로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범죄 수사와 또 이 수사 데이터를 다루는 이 수사 정보 분석 분야를 연구하고 또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날로 이제 범죄가 잔인해지고 또 흉악해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최근 사건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었나요? 사실은 요즘은 이제 예전과 달리 연쇄 살인 범죄는 그다지 이제 발생하지 않고요. 그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또는 정신 질환에 기인한 그 이상 동기 범죄들이 이제 간혹 발생을 하곤 했었죠. 특히 기억나는 것은 작년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그 신림역 그 살인 사건과 그리고 또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런 사건들이 기억이 나고요. 이런 이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서 당시에 이제 국무총리님께서 담화문을 또 발표를 하기도 하였고 경찰에서는 형사기동대라든지 또는 기동순찰대를 창설해서 그에 이제 대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떠십니까?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예. 네, 저도 강력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을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나마 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좀 안타까운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중학교 내에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학교 폭력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가정 환경이 좀 어려운 그 학생이어서 공익 사건으로 수행을 해서 들어갔는데 결과도 학폭위 처분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어요. 딥페이크를 이용한 그 학폭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건은 있습니다. 예. 최근 우리 사회에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나면서 국민적인 불안감이 큽니다. 오늘 살펴볼 강원의 이슈, 바로 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입니다. 38살의 현역 육군 장교가 함께 근무했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뒤에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흉악범죄를 저질러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변호사님, 이번 사건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자별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3년 10월 25일 오후 3시경에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이 육군 중령이 피해자인 군무원을 목졸라 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인 2024년 10월 26일 날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북한강에 시신을 훼손해서 유기를 한 사건입니다. 이 적발 시기는 2024년 11월 2일에 시신이 떠올랐다. 인간의 사람의 다리 부분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투입해서 수색을 하고 하루 이틀 수색을 해서 그 시신의 토막낸 부분을 거의 다 찾긴 하였는데 다행히도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이 피의자를 바로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3일에 피의자를 긴급 체포를 했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은폐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이 살해당한 군무원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군부대에다가 휴가 처리를 해달라 보내는 등 또 피해자의 휴대폰을 껐다 켰다 돌아다니면서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은폐 정황이 있기 때문에 사건이 다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합니다. 교수님께서는 피해자의 범행 수법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의 범행 수법은 그 전형적인 또 대표적인 살인범죄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08년과 2003년에 이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반 살인 사건의 경우에 약 73%. 이 살인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이 폭력과 논쟁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생 전에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의 갈등 원인으로 지목되는 요소들 중에서는 약 38%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치정이나 애정 문제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살인 사건도 일반적인 이 살인 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신의 이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또 유기한 부분이라든지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렇게 사용했던 점, 이런 것들이 주로 뭐 연쇄살인 사건이나 또는 이제 전과자들에 의한 이런 어떤 비전형적인 형태인데 특히 피해자가 엘리트 군 장교이고 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했던 사람임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국민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입니다. 양광준 사건을 정리해보면 11월 7일 양광준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지만 양광준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공개가 보류됐고요. 지난 11일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13일 양광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면 언제나 논란으로 불거지는 게 바로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교수님, 이번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근거가 좀 어떤 거죠? 네, 일단 그 현재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작년 10월에 이제 제정되어서 올해 1월 15일부터 시행 중인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등 신상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제 줄여서 이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요소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이라는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는 이 세 번째 요건, 이 모두를 충족했을 때 이제 그제서야 피해자의 얼굴 그리고 성명 그리고 나이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해당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 만약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의 의사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요소 모두가 충족되어 공개가 결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좀 구성이 되고 또 어떤 절차를 좀 거치게 돼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상 범죄에 해당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요건, 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그리고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이 세 가지를 검토하여 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만약에 개최가 된다라고 한다면 같은 법 이제 시행령과 따져볼 때 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은 7명 이상 또 10명 이내로 이제 구성할 수가 있고요. 2017년도부터 외부 위원이 과반수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위원이 7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4명이 이제 외부 4명 이상이 외부 위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 신상공개위의 외부 위원은 법조계나 또는 학계에서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경찰청장 또는 뭐 검찰총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이제 임명하거나 위촉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문성과 일관성이 이제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변협이라든지 또는 의사협회 이런 지역별 관계협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위촉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상공개위에서 이 공개 요건에 대한 해당 여부도 검토를 하고요. 또한 이제 인권 침해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2차 피해 우려와 같은 공개 제한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이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 변호사님이 현역군인 최초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이 됐지만 이 피의자는 신상정보 공개에 이제 반발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네. 그렇다면은 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좀 근거가 궁금한데 네. 이런 경우에 또 재판부에서 어떤 사항을 좀 고려를 할까요? 그 신상 정보 공개도 하나의 행정 처분입니다. 어떠한 국가가 행정 처분이라는 것은 국민의 뭐 기본권에 관련된 문제나 국민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인 것인데 국가나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렸을 때는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데 이 신상 정보 공개를 하는 그 집행 공개를 하는 것 자체를 정지해달라. 집행정지고 가처분의 가짜는 임시 가짜예요. 무엇이냐 하면 아직 본안 재판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일단은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금전적인 손해 이외에 뭐 명예나 혹은 인권이나 다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가령 이 사람이 이 신상정보 공개되는 사람이 알고 보니 피의자가 아니었어요. 뭐 혹은 지금 무죄 추정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약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피의자가 아니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각을 할지 인용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 법원은 피의자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또는 이미 증거관계가 다 밝혀졌고 피의자도 이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각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은 합니다. 이 기각이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실무적으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처럼 각종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안들 있잖아요. 네. 행정심판위원회나 뭐 노동위원회나 뭐 건축심의위원회나 위원회는 의사적 합의체 기구인데 이 다양한 전문가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조계 인사든 뭐 의료계 인사든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의사적 합의체로 결정을 내렸는데 판사님 입장에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 번에 뒤집기는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뒤집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각 결정이 좀 신속하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혹시 공개를 거부해서 법원에서 좀 받아들여진 좀 사례가 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그 피해자가 공개를 거부해서 그것이 이제 인용되었다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한 사건들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불충분해서 네. 이제 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거나 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사례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법원이나 이제 경찰에서 피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 안 해도 이제 충분하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한 거죠. 경찰 그 차원의 수사기관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제 예를 좀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에 여성 혐오 논란을 낳기도 하였던 그 강남역 살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이제 이 강남역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정신질환이라는 그 이유로 이제 비공개 결정이 된 사례가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올해 5월에 발생했던 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의 네. 경우에도 여러 요건들 중에서 피해자 가족의 우려. 왜냐하면 피의자의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관련된 피해자의 정보까지 네. 이어서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의 유가족의 우려를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강력범죄가 터질 때마다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큰 게 사실입니다.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왜 필요하고 꼭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없는지 먼저 두 분의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교수님 좀 의견 좀 어떠십니까? 네, 일단 뭐 이 신상 정보 공개의 필요성적인 측면을 좀 본다면요. 실제 현재 이제 법제화되고 있는 흐름을 좀 봐야 될 텐데요. 기존의 이제 성폭력 특례법과 또 특정 강력범죄 특례법에 이제 산재되어 있던 이러한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을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으로 이제 일원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 범죄가 강력 성폭력 범죄 외에도 이제 내란, 뭐 외환이라든지 또는 범죄 단체 조직 그리고 이제 마약 범죄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신상 공개 시에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 촬영이 가능하도록 이 사진 촬영 근거 조항을 또 신설한 것 이런 점들을 이제 보았을 때 이제 피해자 또는 또 피고인에 대한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상정보 공개가 도입된 지 그리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교수님, 이 제도가 도입된 결정적 사건이 어떤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억을 되짚어보면 이제 2010년으로 좀 거슬러 가 봐야 될 텐데요. 이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 신상 공개 제도는 2010년 4월에 이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반영이 되었는데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5년간 이 살인과 강간 이런 강력범죄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었고요. 또 촉발 요인으로서 2008년 12월에 이 조두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09년에 이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이 촉발 요인이 되어서 이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입되는 과정을 우리 정부의 이제 근현대사에 비춰서 말씀드려 보면 그 관계 법령이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경찰 마음, 검찰 마음, 정부 마음이었어요. 체포해 와서 얼굴을 보이든 안 보이든 마스크를 벗기든 안 벗기든 경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시절까지는 이렇게 경찰이 마음대로 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가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언론도 뭐 범죄자의 사진을 뭐 이면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사형제도의 집행이 정지되면서 인권이 대두되면서 신상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공개도 되냐라는 국민 여론이 오히려 반대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 중에 강력범죄가 아닌 사람도 신상정보가 막 공개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자들이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어떠한 법령에 근거해서 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냐. 국가 때문에 내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해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언론 보도에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신상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있다가 그러다가 유영철 사건, 정남규 사건 2004년, 2006년인데 이러한 강력범죄 사건에서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강호순 사건 때 우리나라 대형 일간지 두 곳에서 강호순의 얼굴을 구해가지고 일면에 실게 돼요. 여기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면서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성범죄는 성범죄별로 만들고 특정 범죄는 특정 범죄별로 만들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공개법이 만들어지면서 올해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 법에 따라 이제 공개가 되는 그 절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 신상정보 공개의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만 하더라도 7건이에요. 2024년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가 7명이고 2023년에는 5명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에는 너무나 큰 이슈들이 훅훅 지나가서 지금 있는 이 군인 중령 사건만 딱 기억나실 텐데 자세히 살펴보면 올해만 해도 7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고유정 사건이죠. 2019년에는 3명이었는데 아닌 듯 고유정, 장대호 사건이 있었는데 고유정이라고 이제 여성이었어요. 사실 신상정보가 공개된 강력범죄는 남성 피의자들이 많았는데 이 고유정은 여성 피의자였고 여기에 충격적인 것이 피해자가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범행 수법도 굉장히 잔인했고 그 시신을 제주도를 오가는 그러한 유람선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시신을 버리고 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 해왔던 것이 드러나면서 이 피의자 고유정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아까 지금 말씀하신 사건 어떻게 좀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유정 살인 사건을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 고유정의 경우 계획적으로 이제 전 남편을 제주도 펜션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했고요. 마치 또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또 위장하고 피해자의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은 본 사건하고 일부 뭐 유사한 맥락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이제 고유정 씨 같은 경우도 강력범죄 전과가 없었고 또 학력도 대졸 이상으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번 사건과 유사한 그런 맥락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고유정 씨는 객관적인 증거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범행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였고요. 또 자신의 이제 정당방위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가차없이 상대를 평가절하하고 또 이제 자살 위협 이런 불안한 정서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어서 뭐 사이코패스까지는 아니지만 이 경계선 성격 장애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그 또 기억나는 신상정보 공개가 된 사건 대표적인 게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실 우리가 그 N번방, 이 텔레그램 N번방 이 디지털 성착취 이 사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사방을 만들었던 그 조주빈의 경우 이 불특정 다수의 아동 청소년 피해자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또 유포하였고요. 무려 이제 단기간에 약 1,000명 이상의 가담자를 모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조주빈이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어떤 일반 방, 그리고 뭐 시민 방, 뭐 유료 방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그룹으로 계층화해서 가입자들의 등급을 이제 관리를 하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범행 형태가 상당히 치밀하고 이제 체계적이었는데요. 심지어는 이제 온라인상의 범죄 이외에도 이 성착취 피해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에서 조직원을 사주해서 이 성폭력 범죄를 하게 하고 그러한 부분을 촬영하게 함으로써 그 범죄가 이제 매우 반인륜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이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고요. 당시에 이제 신상공개 역시 조주빈의 경우 최초로 성폭력 범죄자에 의해서 신상공개가 이제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는데 당시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조주빈의 범행이 상당히 악질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또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서 피해자가 약 70명가량 되는 그런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증거도 충분하였고 이제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바로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조주빈과 함께 주요 공범으로 범죄에 가담했던 강훈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로 제도 시행 이후 10대 피해자로 처음 공개가 됐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강훈, 당시 미성년자였죠. 닉네임 붓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7명의 위원이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전문의들 7명의 위원이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공개를 결정을 했고요. 공개가 결정된 지 2시간 만에 이 닉네임 붓다, 미성년자인 강훈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에서는 또 빠른 시간에 기각을 했어요. 그 기각의 이유를 살펴보면 신상 공개의 원인이 된 이 피의자 강훈의 행위, 또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또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등등을 비춰봤을 때는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강훈이 그때 법원에 신청을 하면서 주장했던 요지는 나는 미성년자다. 이제까지 미성년자가 공개된 사례는 없지 않냐라는 거랑 주범인 조주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근데 나까지 또 공개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 법원에서 보기에는 주요 공범이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공개한 첫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내 최초로 강력범죄 피해자의 머그샷이 공개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송파 신변보 가족 살인 사건의 피해자 이석준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건데 네. 변호사님, 머그샷은 어떤 경위로 좀 공개가 된 건가요? 그 머그샷이라는 머그가 미국에서 18세기에 얼굴을 뜻하는 그 은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9세기에 그러한 촬영이 처음 나오면서 이것이 머그샷이라는 용어가 붙인 것이고요. 얼굴과 이름, 수감번호, 죄명이 적혀 있고 키를 알기 위해서 뒤에 눈금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미국에서 하는 머그샷인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준 사례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특별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머그샷이 공개된 것이 작년에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의 최윤종이라고 머그샷이 공개됐는데 이때는 당사자가 동의했어요. 최윤종이라는 그런 피의자가 난 머그샷 공개해도 된다라고 동의해서 공개가 됐고 그 다음에 법무부는 앞으로 체포 직후에 촬영한 머그샷에 대해서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공개를 하는 게 낫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좀 궁금한 게 머그샷 같은 경우에 검거가 된 이후에 바로 이렇게 촬영을 하나 어떤가요? 현장에 계셨을 때 네네. 어떤 경험을 좀 비춰보시자면. 뭐 피해자별로 다룰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머그샷을 촬영을 할 때 그렇게 이렇게 반대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능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실제 이제 그런 것을 거부하거나 왜 내가 이렇게 얼굴 사진까지 찍어서 공개를 해야 되느냐, 관련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체포하고 이제 구속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머그샷을 찍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중대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인 경각심을 높이는 등 강력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게 좀 사실이에요.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교수님은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그만큼 좀 기능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먼저 이 신상 정보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측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범죄의 중대성, 과연 이제 어디까지 이 범죄의 중대성을 보아야 할 것인가? 최근에 이제 마약 범죄까지 포함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는 다중사기와 같은 지능 범죄는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인지, 앞서 말씀드렸던 조주빈 사건의 경우에도 조주빈도 처음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면서 이러한 조직 범죄의 수법들을 익히고 행태들을 익히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디지털 성착취범까지 진화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범죄들은 중대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도 국민의 알 권리와 또 재범 방지 그리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과연 얼마나 공익성이 있는 것인지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실제 이제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잔인한 강력범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두려움, 불안감 또는 모방범죄, 뒤에 나오는 어떤 사적 제재를 촉발한다든지 이런 부작용도 분명히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서 실제 범죄 예방이나 또는 피해 보호에 효과가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가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회 안정망으로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기능을 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그렇게 적합한 기능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먼저 선행적으로 말씀드리고, 헌법 제37조 2항에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국가가 어떠한 제도를 시행할 때는 과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는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자, 목적의 정당성을 먼저 살펴보자면 목적은 범죄 예방 목적이기 때문에 정당합니다. 알 권리 충족으로도 목적은 맞는 거예요. 근데 수단의 적합성, 이게 범죄 예방에 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수단적으로 적합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깊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상 정보를 공개를 함으로써 다른 해외 사례를 봤을 때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냐, 혹은 예방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명확하지 않는 그러한 수단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침해 최소성, 그 공개가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침해를 과연 최소화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법익 균형성은 사익과 공익의 그러한 비교를 하는 것인데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이 저는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법익 균형성을 아직 따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과잉금지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신상 정보 공개 제도가 과연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되는 지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더불어서 또 이제 재범에 대한 위험성 또는 피해자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그런 피해,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성범죄자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많겠지만 연쇄살인이 아닌 이런 일반 살인의 경우 실제 범죄자가 이제 중형이 예상되기도 하고 또 재범의 위험성이 과연 얼마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지, 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오히려 이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나 또는 불필요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또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그 신상 정보가 범죄에 좀 불안감이나 위화감도 조성을 또 이제 모방 범죄 뭐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뭐 그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아무래도 경각심을 좀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아까 이제 범죄 불안감이나 위화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걸 덧붙이자면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 하실 만한 말씀이 있으신지.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범죄들을 보면 사실 이제 모방 범죄 같은 것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청소년들에 의한
모방범죄 사례들은 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주목을 받고 또 이제 피해자의 실명과 또 얼굴까지 공개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람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물론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모방범죄 또 사적 제재 또는 이제 그게 국민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일반 국민들은 아 이런 사건들이 있고 저 사람의 외모는 어떻고 실명은 어떻고 이렇구나라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범죄에 대한 어떤 내 주변에서도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나 우려심들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제 그런 측면을 제가 이제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신상정보 공개가 꼭 필요한 제도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꼭 필요하지는 않은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뭐 국가행정이 마비되던가 이러한 꼭 필요하지는 않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헌법 27조 사항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인데 어떠한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세 가지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수사 단계가 있고 재판 단계가 있고 재판이 끝내고 형벌 단계가 있어요. 지금 이 사건처럼 아직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기소도 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 정보를 이렇게 빨리 공개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가 되면 오히려 수사선에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사에는 피의자고 재판 단계로 갑니다. 피고인의 지위라 하더라도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 선고도 나지 않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혹시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형벌 과정에서 피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형벌 과정에서 공개를 하는 것도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가 있는데 이 법에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오늘 공개할 수도 있고 내일 공개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공개할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자칫 정책적으로 혼란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이 법의 체계하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뭐 이제 사적 제재 이런 경우도 이제 빈번하게 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심리를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공적 제재에 대한 어떤 불만족 그리고 범죄 피해자가 피해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피해 회복과 또 사회 복귀와 관련된 제도적 시스템의 부재에서 오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심리들 결국 이제 국가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그런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그 부산 돌려차기 이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데 이 전과 18범의 이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출소 후에 뭐 복수를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었는데요. 뭐 최종적으로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긴 하였지만 이 범인이 출소해서 다시 사회에 복귀 이제 하였는데 어떤 사회적 감시와 안전망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 두려움과 불안감은 피해자만의 몫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적 제재를 가할 경우에 이런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 수위나 좀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적 제재를 하고 싶은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적 제재는 어떠한 행위로 나갔을 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형법 제23조는 자구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구 행위는 엄격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자력구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요건을 보자면 청구권을 보존할 법률적인 절차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어떠한 청구권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률 절차가 없으면 그때야서야 자구행위를 스스로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경우 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지 자구행위, 내가 사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사적 제재 예를 들자면 조두순이 지금 출소해 있죠. 네. 조두순의 그 신상 정보와 집 주소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경비 인력과 지금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낀 국민들이 만약에 조두순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실현하겠다, 사적 제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적 제재를 한 사람이 형사법적 처벌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사적
사적 제재에 대해서 그나마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았던 것이 박기서님이라고 박기서님이 김구 선생님의 살인범인 안두희 씨를 96년에 정의봉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봉을 들고 때려서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했지만 법원 판결문을 보자면 그러니까 피고인 박기서의 살인은 주관적으로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여질 순 있으나 하지만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는 살인죄가 맞다라고 하고 다만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징역 3년 정도에 그쳤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된 그러한 사적 제재도 징역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 제재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한 여론조사에서는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96.3%가 응답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국민들의 이런 인식 또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간극 좀 어느 정도라고 좀 보세요? 간극은 점차 좁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김영삼 정부랑 또 김대중 정부를 얘기했지만 또 문재인 정부 때는 신상정보 공개와 비슷한 포토라인 세우기나 검찰의 수사 공표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약했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포토라인 같은 것을 다시 부활했어요. 이러한 신상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마다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되기도 하고 또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빈도 횟수를 보면 국민의 여론과 현재 제도의 간극은 좁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약간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국민의 여론 지표만 보고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하고 앞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지 온 국민이 90%, 80% 이상이 찬성한다 그래서 그 제도를 바로 도입하자. 이거는 정치를 올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은 올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단편적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신상 공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중대 강력범죄자에 대해서 과연 범죄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인가, 또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 다수가 그 대신 이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이어서 보면 안 되고, 실제 이 강력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가 사실 이게 징벌 대체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전반적인 어떤 양형 문제 그리고 또 보안 처분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법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신상공개랑 연결시켜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국민들의 여론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앞서 이제 두 분께서 문제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된 기능을 좀 발휘하고 올바른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이 신상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후속 조치로 연좌제가 실시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범죄자, 피의자, 피고인의 신상은 공개되는데 그 피고인과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 동기들까지 그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육군 중령 화천군 토막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자녀가 2명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도 있고 그러한 아내와 자녀의 신상까지 국민들이 알 권리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범죄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해져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혹시 교수님께서는 좀 참고할 만한 좀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면. 현재 특히 이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비판을 받는 부분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서 공개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이 피해자에 대한 낙인 효과가 이제 크고요. 또 과도한 인격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제 특별 예방이나 일반 예방적인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효과는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범죄인으로 하여금 이제 본인의 어떤 신상이 드러남으로써 더욱 파괴적인 어떤 행위로 나아가게 할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독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 피의자 신분의 신상 정보 공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열어놓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측면은 이제 영국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그런 이익이 이 언론의 자유의 이익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일단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소 전에는 이 피의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고 피의자의 뭐 나이라든지 뭐 거주 지역 이 정도만 이제 공개하고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중대 범죄라는 이유로 한 번에 피의자의 뭐 이름과 얼굴과 나이까지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 아니라 아까 뭐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소나 또는 재판 이후 단계들을 고려해서 이 또 보안 처분의 일환으로서 대처하는 어떤 그런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첨언을 하자면 네네.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언론의 형태가 정제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방송국도 어떠한 정제화된 그 보도국 방침에 의해서 보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1인 미디어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1인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신상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 이 신상 정보가 단순한 정보가 다른 정보들이 붙여가면서 확산이 되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좀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발생할 수가 있다. 좀 첨언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눈 신상정보 공개와 또 다른 얘기인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가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좀 차이점 어떤 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에 관한 공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아직 수사 중인 사람을 공개하는 게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성범죄자 이알림이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신상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위치까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고 제가 아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출소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성범죄의 재범률 방지를 위해서 정말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거는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한 것이고 그 성범죄자를 고지하는 그러한 양식에 비추어 봤을 때 침해도 최소화하고 법익과 사익의 균형도 맞춘 그러한 안정적인 법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피의자를 공개하는 법안은 좀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수님은 네.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재범 위험성이 있고 국가적으로 이제 사회 안전망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확정 판결하고 형을 다 집행하고 나온 이후에 어떤 보안 처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이제 어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나 재판 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먼저 공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 마무리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현재의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알 권리 충족과 범죄 예방에 대해서 목적은 정당한데 이 피의자를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그 수단이 적합한지 또 침해의 최소성은 없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 말씀 네. 좀 해주시죠. 중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이 죄값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출소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우리 국가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상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도 이 어떤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공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상 공개가 어떤 징벌적 차원에서 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결코 처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신상정보 공개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사범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신상 공개가 공익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 안전과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민과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 이슈강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른 주제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